지금은 크게 부각받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잠재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3년간의 상승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위치한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벚꽃도 정말 너무 이뻤던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벚꽃이 예정했던 것보다 더 빨리 피고 빨리 졌어요. 이산화탄소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벚꽃 역시 날씨가 평년에 비해 아무래도 더워지다 보니까 그만큼 벚꽃도 더 빨리 피고 빨리 진다라는 기사였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전 세계는 합심해서 탈탄소화 움직임을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반대로 재생에너지 쪽에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각 국가들이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전체 전기 전력 생산에서 약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최대 전력원으로 올라설게 되는 것이고 2050년에는 64%에 달할 전망까지 잡힌다고 하니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성장성 역시 계속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도 계속 있어 왔던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존에 있어 왔었지만 앞으로 더 커질 만한 성장이라면 우리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이고 돈의 흐름 중에서도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맞물리면서 그 규모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자, 정부 정책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정부 정책의 힘의 크기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가령 미국의 IRA만 보더라도 과거에 그린 뉴딜과 달리 그린 산업에 관련된 미국 내 업체들에게 생산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세부안들이 속속 확정되고 있으면서 업체별로 혜택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IRA로 인해 미국 내 업체들에게 지원될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2032년까지 무려 1조 달러를 상회한다고 하는데요. 이 보조금의 규모는 초기 예상치인 약 3,7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IRA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줄게 했던 부분에 약 3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더 큰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미국의 IRA 법안에 맞춰서 점차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의 위원회는 2030년 재생에너지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의 목표를 기존 32%에서 45%로 확대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량 비중이 약 3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해요. 근데 문제는 수력이 추가 증설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2배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을 증설해야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즉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럽연합의 풍력,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작년보다 약 2배 이상 확대되어야 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조하여 탈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의 규모를 더 확대하고 있고 그 속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크게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무엇을 보는 게 좋겠느냐? 바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을 주목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왔다시피 현재 풍력은 지연됐던 프로젝트 발주가 3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3년의 상승 초입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 과거에
두 차례의 풍력 관련주의 상승 사이클이 나왔었는데 언제냐? 13년부터 15년, 18년부터 20년 이 두 차례가 있었거든요. 두 차례 공통점이 뭐였었냐면 풍력 터빈 업체인 베스타스의 신규 수주 반등 후에 글로벌 풍력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는 수주 반등부터 매출액 성장률의 정점을 기록하면서 약 3년 동안의 업사이클 상승 흐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 상황에서 그 베스타스의 신규 수주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과거 사례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부터 이 풍력 관련주의 상승 사이클이 3년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풍력 수요가 올해 52기가와트의 정점을 형성한 뒤 내년, 내후년 크게 성장할 전망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풍력 프로젝트가 글로벌 물류 차질과 정책 발표 연기 등으로 계속 지연됐었다가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기존의 악재가 해소되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았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풍력 기업 중에 베스타스가 대장인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력 발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밑에 하부 구조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바람개비 모양의 이 터빈이 달려 있는데 풍력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에 뱅글뱅글 돌아가는 터빈 그리고 블레이드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이 터빈이 이미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풍력 시장에서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등이 베스타스 약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위가 미국의 GE라는 기업이고 3위가 시멘스 지멘사라는 기업인데 전체 풍력 시장에서 해상 풍력 쪽만 보자면 시멘스 지멘사가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육상 풍력 대비 해상 풍력의 잠재력과 성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멘스 지멘사라는 기업도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세 기업 모두 해외 기업인데 한국 기업은 없어요?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진짜 찐 대장이라고 불리울 만한 기업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대장 기업들과 같이 뛰어노는 찐 수혜주는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있죠. CS 윈드는 풍력 타워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터키 등의 생산 기지를 보유한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베스타스를 비롯한 주요 터빈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타스의 미국 생산 기지를 인수한 다음 증설을 통해 미국 전체 타워 시장의 50%가량을 차지한 이 타워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베스타스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아시아 풍력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베스타스랑 CS 윈드랑 협력을 해서 우리나라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베스타스와의 관계도를 더 끈끈하게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기반들을 닦아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CS 윈드는 올해 영업이익의 45%가 미국에서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러한 증설 효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미국의 IRA 법안에 따른 미국 풍력 시장과 함께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성장할 수 있을 기업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향해 가는 방향과 속도를 더 빨리 불지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많이 짓느냐에 대한 기술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빨리 짓기 위한 대면적 초대형화 트렌드가 자리 잡히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해상풍력은 하부 구조물과 운송 설치 이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수의 대용량 터빈으로 발전 단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발전 단가를 낮추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바람개비 모양의 터빈을 누가 더 크게 만들어서 효율을 잘 내느냐 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터빈이 커지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블레이드, 베어링, 발전기 그리고 타워 이 모든 게 다 커지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더 대형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국면이란 말이에요. 즉,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대형화 트렌드에 맞춰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앞서 나가려면 투자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그렇다는 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기술력과 고객사를 갖춰놓은 기업 중에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앞서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또 CS 윈드랑 베어링인데, 왜 그러냐? 전방위에 걸쳐서 증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CS 윈드고 이미 시설 확장을 끝낸 게 CS 베어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오늘은 다시금 최근 이슈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풍력에 대한 얘기를 한 차례 또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2차전지와 같이 이미 바닥권에서 큰 폭으로 단기간 상승한 종목군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살려고 집중하는 게 맞을 것이냐. 주식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악어입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한순간 악어입이 닫히면서 내가 거기에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을수록 이렇게까지 단기간 내 급등한 종목군들은 잘 안 보시게 되는 게 생존 법칙으로 내가 굳이 배우지 않더라도 경험상 터득해온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새롭게 투자를 하려고 봤을 때 이미 이렇게 입이 벌어진 거를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지금은 입이 다물어져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입이 벌어질 만한 것을 보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워낙 현실적으로는 고소공포증이 없지만 투자로서는 고소공포증이 워낙 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상 이미 급등한 것보다는 앞으로 급등할 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찾아 나서면서 이에 투자를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와 또 성격이 비슷하다거나 이러한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또 참고로 풍력에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차례 또 공유해 드렸으니까요. 이미 올라간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앞으로 올라갈 것에 차근차근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면서 투자하셔서 좋은 결과 꼭 여러분들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우려하셨던 2차전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워낙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에 있던 2차전지에서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2차전지의 장기적인 방향성 전망이 깨진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실 만한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의를 요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최대한 피해를 줄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에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될까? 이 부분을 오늘 아무래도 좀 더 면밀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외국인들이 2차전지를 계속해서 팔면서 반대로 바닥에서 계속 사모으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최근 2차전지 수급이 향해 가고 있는 바닥권 주식이 대표적으로 크게 두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세 번째가 제가 최근에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전장, 자동차 부분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줄기차게 사 모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큰 기업들을 매수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큰 재미를 보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 중에 어떤 것들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가, 이 부분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장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시면
디스플레이는 제가 뭐라 그랬냐?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두 가지로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현재로서는 LCD 시장과 그 다음에 OLED 시장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을 했던 건 결국 구조적인 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OLED 성장 산업을 주목하고 있었죠. 근데 이 OLED 산업을 주목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 중에 LCD에 대한 비중이 여전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OLED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더라도 LCD 시장의 업황을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려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업황이 좋지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눌린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산업이더라도 그 시장이 좋지가 않다면 주가는 역시 눌린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분야에 정말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을 최소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 산업 자체가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현재 업황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을 중소형, 대형뿐만 아니라 LCD, OLED로 구분지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대형 쪽에 이 TV 쪽으로 봤을 때 LCD 중심으로 3월부터 패널가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2월 하반기부터 가격 하락이 멈춘 대표적인 IT 중에서도 모니터, 그 다음 노트북 패널 가격도 보합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락세가 이제는 점차 진정됐다는 것이죠. 이유는 TV와 PC 업체의 재고 건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축소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방을 잡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나 팔려고 하는 물량을 줄이거나 할 때 가격 상승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공급 축소의 영향을 중심적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LCD TV 패널 가격은 8월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TV와 PC 출하량은 1분기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2분기의 반등으로 전환되고 3분기부터는 수요가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평소에 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을 사려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지금 살 필요는 없겠다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가격이 갑자기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살려고 했던 마음을 계속 미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이 다시 올라가네,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수요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최근에 모니터 2대를 샀는데 요즘 게이밍 모니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더라고요. 현실적인 지표 또 우리 키피디님 감사하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특히나 게이밍 모니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가오는 3분기에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개최될 예정인데 이때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중국의 리오프닝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 활동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중국 입장에서 다가오는 3분기에 e스포츠가 붐을 일 것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각 PC방에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게이밍 모니터를 막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V는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유럽 쪽에서 현재 프리미엄 TV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결국 지금까지 디스플레이 업황이 계속 좋지 않았었는데 그 좋지 않음을 탈피하고자 각 패널 업체들이 공급량을 계속해서 축소를 하면서 가격의 하방을 만들어 놨고 여기에 다수의 원인들로 인해서 TV, 그 다음 PC, 노트북 이러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점차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현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트리거가 됐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감산 코멘트였습니다. 과거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정 메모리 제품은 향후 수요 변동에 대응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는 판단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다라고 하며 공식적인 감산을 발표해줬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과거 경기가 어려웠을 때에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감산이 아닌 계속 증산을 하면서 경쟁 업체들에 비해 보다 싼 물량을 많이 팔게 되면서 오히려 점유율을 넓히고 해당 경쟁 업체들을 죽이는 치킨 게임을 벌여오며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 1위로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랬던 삼성전자가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는 감산 정책을 발표했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왜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자, 가격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공급을 줄여야 한다. 이 공급을 줄여야 하는 부분을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이제는 할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하방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사모으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지금 살 것을 고민하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굳이 내가 살 필요가 없었는데 가격이 어느 순간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면 그 살려고 망설이고 기다렸던 업체들이 서서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가져와 본다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는 그 반도체의 수요가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요인들로 최근 삼성전자의 감산을 통해 반도체 가격이 정상화 궤도에 올라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관련 반도체 섹터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어떤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 봐야겠죠.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가 특히나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OSAT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가 변화되는 흐름을 먼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반도체는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생태계로 변화가 되면서 IDM이라고 해서 반도체 종합 회사에서 이제는 이게 쪼개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쪼개지고 있냐? 바로 팹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먼저 설계하고 설계한 바에 의해서 생산하고 생산한 바에 의해서 조립하고 마지막 검사까지 마무리 짓고 완성된 반도체 칩을 판매하는 것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점차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체들은 보다 더 고성능의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분야의 기술에 계속해서 개발 및 투자를 집행했었느냐? 바로 이 생산단에 있는 전공정 분야에 큰 투자를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0나노, 7나노, 5나노, 3나노 점차 미세화 공정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반도체 성능을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큰 매직으로 이 설계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를 그리는 게 보다 성능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얇은 펜으로 보다 세밀하게 여러 가지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보다 성능이 좋을까요? 바로 후자죠. 이게 바로 미세공정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에 정해져 있는 반도체 칩을 보다 작게 만들고 그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 그 회로의 설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려서 그대로 생산까지 해야 되는데 펜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더라. 그래서 생산업체들, TSMC, 삼성전자가 지금 누가 더 미세공정으로 세밀하게 그 설계에 따른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개발하는 난이도와 그 비용이 급격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가령 설계를 하나를 할 때에 약
5천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미세 공정 하나를 할 때 있어서 필요한 장비 역시 하나를 들일 때 5천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가져와야 된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죠.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 이게 전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생각을 다수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제는 여기에 한계를 봉착을 했어. 물론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개발하는 건 맞긴 하지만 차선으로 꽝된 닭 입장으로 우리가 반도체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필요한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 계속해서 다수의 국가들과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뒷단의 오사트라는 거죠. 쉽게 말해 후공정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다수의 국가들과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고 이 분야에 막대한 또 투자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서의 투자 기회가 전공정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부터 이 오사트 업체의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얼마나 많은 외주를 맡기느냐, 그 물량에 따라 수주를 받고 그 수주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영향을 예전부터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과거 2010년에 반도체 상승 사이클 때도 오사트 업체가 무려 2년 만에 8배에서 크게 10배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그렇게 크게 올라갔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국내 메모리 생산 업체의 외주 물량이 확대됐다라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비메모리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점.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때 오사트 관련 업체들의 슈퍼사이클이 또 한 번 나왔었는데 이때는 왜 그랬냐? 가장 중요했던 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무려 133조의 투자를 발표해줬기 때문이고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겹쳐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2년 특히나 많이 부진했죠. 왜? IT 수요가 불확실한 국면으로 메모리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그 다음 러우 전쟁, 인플레이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많이 죽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앞서서도 봤다시피 이제는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 감산 정책에 따라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만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또 중요한 게 2022년 오사트 업체들의 슈퍼사이클이 나왔었던 또 큰 요인이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양 133조 투자 발표였다고 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분야에 무려 또 얼마 투자를 발표했죠? 300조 투자를 발표했었습니다. 바로 2020년 때 그 대형 호재 대비 2배 이상 큰 규모의 대형 호재가 이번에 나와줬다라는 것이고 그 규모는 국내에 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큰 호재가 크게 터져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상승 사이클에서 비교적 먼저 올라가는 건 비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왜? 이 공급에 대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가 규격화되어 있어서 재고 물량을 많이 쌓아놓고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반대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고객사 맞춤 반도체로 설계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재고 물량을 많이 쌓게 되는 현상이 덜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재고 물량이 덜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의 수요가 더 빨리 나오게 되면서 이쪽 관련된 주가 상승 흐름세가 더 빨리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오사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이 비메모리 딴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을 우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네페스, 네페사크,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밀어줄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양쪽으로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SFA 반도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고 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좋은 기업을 찾아서 업황이 좋아지는 국면에서의 수익을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거는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시장이 무너지면 또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긴 해요. 근데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라도 단기적인 조정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그때에는 시장의 눌림에 따라 아무리 좋은 업황,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눌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섣불리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 대응을 하면서 업황이 좋아하니까 시장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 얘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성장 산업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모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까지는 수익을 좋게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며 제 생각을 공유해드려 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들 정말 많이 나오면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좀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중국에다 공장을 또 신설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이 탈중국 정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신설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메가팩 생산을 중국 상하이에서 보조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 등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아직까지는 전 세계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시장이고요. 특히나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만 전기차 71만 대를 생산해서 테슬라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매출 부분은 전체 매출의 5분의 1, 24조 원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분쟁이 심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단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이라는 국가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무척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단순히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빠진 펀드 자금조차도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식형 펀드 자금에서 103억 달러, 13조 5천억이 순유출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신흥국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도 7조 2천억 원이 수익 유입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무려 70%인 40억 달러, 5조 2천억 원이 중국으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펀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회사들, 얘네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에다가 투자를 할까? 단순히 미국이 불안해서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340억 달러, 44조가 지금 빠졌는데, 이게 앞에서 얘기한 거는 지난달 6월부터 31일 4주간 빠진 게 이 정도고, 올 초부터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신흥국 자금으로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또 21조 원이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이라는 시장으로 자본이 이동하느냐? 첫 번째는 달러 약세에 따른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이 어려워질 때는 원래 달러 강세가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정확히 말하면 시장은 아직 피벗 혹은 금리 동결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아니라 달러 약세로 유지가 되죠. 두 번째는 중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의 인프라 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인프라 관련된 시장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흐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 봐야 됩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것이, 원래 달러가 강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된 자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미국이 좋다라고 판단되면 한국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서로 환율에 대해서는 좀 디커플링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이 원화 가치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좀 커플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약달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에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슬금슬금 이제 침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침체가 되면 수출에 의존했던 한국이라는 국가도 성장하기 어렵다. 그 증거로 한국 역시 지금 수개월째 가장 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성장률이 의심을 받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성장률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으려면 대규모 투자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이 한미 금리 차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력은 없는 상태죠. 물론 최근에 동결을 좀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대규모 유동성 정책을 펼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 이 기회 때 지금 중국이 반대 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이 이동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혀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정말 어려워진 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진핑은 3연임 이후에, 특히나 양회 이후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GDP를 5%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사실상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우대금리 또한 계속적으로 동결을 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은 아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시장의 예상치와 갑자기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은행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담 밴드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한 번 정도밖에 올릴 것이 남지 않았고, 이제 동결 혹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달러에 대한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2018년도에 중국은 당시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중국이 나홀로 금리 인하를 하다가 대규모 자본 유출이라는 상당히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했을 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만 계속하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거든요. 시장에서 바라보기에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가 아니라 약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약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자본이 또 다른 곳으로 투자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게 중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국이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금리를 내리는 혹은 또 다른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주말간 발표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해서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내수로 승부수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제목만 본다고 하면은 과거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 글로벌 위기 때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GDP가 플러스가 나왔던 이례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때도 대한민국이 대규모 내수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좀 살아남았거든요. 지금 중국이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유동성 정책을 펼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금 조달 특수 채권만 728조 원을 조달을 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 거기다가 대규모 2,33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유동성 정책과 함께 인프라 정책을 펼친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인프라 투자에서는 철도 건설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이 내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수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지만 내수적인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도로를 건설을 했었죠. 그리고 교통에 대한 망도 많이 바꿨고 철도도 많이 증가를 시켰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을 중국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중국은 고정자산 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이 분야에다가 고정적으로 얼마를 투자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성장을 끌어올리는 중국에서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철도 고정자산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 이후에 1분기에만 최대 규모고, 특히나 이번 철도에만 2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철도 관련된 업종들의 흐름이 앞으로 한동안은 미국이 강달러가 되기 전까지는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로도 본다면 중국의 건설 사업 활동 지수도 보면은 최근에 65.6%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치솟아 올라 있습니다. 이 건설 사업 활동 지수라는 것은 PMI 지수처럼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에 이 중간에 있다가 가파르게 위에 오른 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마음을 좀 먹은 모습이 보이죠. 어쨌든 시진핑이 연임한 이후에 본인의 실적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좀 강경한 정책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성장을 만들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중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효성 중공업 혹은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캡 등이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좀 눌렸을 때 상승 이후에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좀 봐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중국 인프라와 관련된 철도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무리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차트상 좀 눌리는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지금 중국이라는 곳은 미국과 전 세계와 상당히 강경한 무역 분쟁을 펼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면서도 미국의 자금들은 또 중국에 투자를 하고 테슬라도 중국에 투자하는 상당히 좀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자본이라는 돈이라는 속성의 이 성향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둘 간의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그리고 그것이 달러 강세를 만드는지 이 부분을 좀 같이 지켜보면서 투자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에서 바이든이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2차 전지가 여전히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전기차 사업에 대한 구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이 충전소에 대한 구축이 현재 약 50만 개의 충전소를 구축했으나 이것이 추가로 수백만 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전기차 시장을 그렇게 크게 확산시키려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현재 유럽에서도 무려 전기차 충전소의 시장이 15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럽도 본격적으로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 이 종목들만큼은 반드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제가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가장 충전소 사업들 중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이 기업이 가장 유망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기차 충전소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다각화가 되어 있고 글로벌 시장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서 선두로 좀 나설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키움증권에서 나온 건데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충전소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DC 콤보라는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미국이 쓰고 있고 한국은 이미 이 미국에 맞춰서 표준을 이 DC 콤보로 전부 다 맞춰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데모라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모두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DC 콤보는 한국이 현재까지는 유일하게 표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재 시장에서 적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나 유럽 혹은 그 외 국가들에 진출을 하는 전기차 충전소 이 기업들 중에서는 한국 업체가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영채비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망한데 이 대영채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급속 충전소 시장의 무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5천여 개의 자체 네트워크 충전 시설을 기반으로 이제 하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미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전기차 충전 운영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3월 달에 이제 나온 건데 충전 운영 사업자에서 특히나 눈여겨볼 만한 게 여기 제조 사업자에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현재 유일하게 미국 내에서 채택된 사업자인데 아쉽게도 아직 이 대형채비라는 기업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투자한 전기차 업체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 대형채비는 인도네시아와도 전기차 충전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이건 역시 올 3월 달에 진행된 건데 사실 뭐 한 달도 안 됐죠.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인데 이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만한 게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전기차 자동차의 점유율의 압도적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입니다. 특히나 인도네시아가 불과 며칠 전에 전기차 부가세를 11%에서 1%로 대폭 하향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인도네시아가 이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이 세금을 올리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해서만큼은 이례적으로 이 부가세를 무려 11%에서 11%까지 뭐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춰준 거거든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 부가세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압도적으로 아이오닉 판매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의 정말 엄청난 효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이야기도 많은데 반도체는 극복해야 될 산이 많죠. 일단 중국에 대한 시장에 미국의 견제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나가야 될지 아직은 불확실성이 큰데 반해서 자동차 시장은 이미 중국을 빠르게 탈피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북미 시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정말 반도체를 뛰어넘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현재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좋죠. 그중에 핵심이 전 세계 인구 4위인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에도 대형 채비가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현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전기차가 이렇게 증가하면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을 하겠죠. 거기에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130여 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에 대한 확대에 영향을 쏟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현대자동차 내에서도 전기 자동차 충전소 관련된 업체들이 또 있겠죠. 이건 또 다음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이 정도로 비전이 좋은 대형 채비에 현재 지분을 좀 투자해 놓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차 전지 자동차에서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휴맥스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형 채비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휴맥스 자체가 휴맥스 EV를 통한 전기차 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휴맥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휴맥스고요. 현재 휴맥스에서 여기 손자회사로 휴맥스 모빌리티가 있고 이 모빌리티가 또 휴맥스 EV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잘 성장해주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업종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현재 잘 성장을 해주고 있지만 특히나 가장 크게 좀 변화가 나오는 게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죠. 게다가 휴맥스 EV는 또 다른 이 충전소 업체인 YM텍과 MOU 체결을 맺어서 지금 장비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이미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좀 나왔었죠. 전기차 충전소의 원래 이제 대장주격이던 시그넷 EV, 지금 이제 SK 시그넷이 된 기업이죠. 현재까지는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물론 이제 코스닥에도 아직 없고 코넥스에 있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충전소 업체 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기업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2차 전지의 기존의 대장주격이었던 SK 시그넷이 잘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그넷도 코스닥으로 이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차후에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대한 주식들은 랠리가 좀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고 그때 아시아 그리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은 대형 채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고 이미 또 2차 전지 이 충전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장주격인
이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MOU를 맺은 기업들까지 해서 상당히 선두주자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이제 과도하게 오른 업종들에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이제 갓 성장할 수 있는 차트가 아직 많이 높지 않은 업체들을 관심 가져보시고 차트가 좀 눌릴 때마다 차근차근 모아 가신다면 향후에 정말 좋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